바보공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또 바보공주라고 하기엔 저도 조금 억울하긴 했습니다. 저는 제 고향에서는 세 손가락 안에 손꼽히는 외고를 다니다 서울에 있는 외대 중국어학과에 입학하게 되면서 상경하게 됐어요. 다 큰 딸 혼자 눈 뜨면 코 베어 간다는 서울에 보내게 되면서 걱정이 이만저만한 부모님과 달리 첫 독립, 그것도 서울에서의 독립이라니 철딱서니 없이 두려움보단 설렘만 가득했죠. 특히 엄마는 제 새 살림살이인 이불을 사러 가서는 이리저리 이불을 매만지더니 신신당부를 하시더군요. 차 조심, 사람 조심. 그 중에 제일은 남자 조심이다. 너는 이제 막 연근 포도 알맹이라 생각해. 잘 익은 포도 알맹이는 스치기만 해도 툭 하고 떨어지게 마련이야. 그러니까 아무나 함부로 너를 대할 수 없다고. 너가 너를 가장 소중하게 대해야 한다고 늘 명심해. 그땐 엄마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저 지방 촌뜨기라고 서울 여대생들 사이에서 기죽지 말고 어디 나가도 내가 제일 소중하고 최고다. 자존감을 올려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겠거나 싶었죠.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우려를 뒤로 한 채 금세 저의 위풍당당한 기세로 과를 재합했고 과 수석으로 입학했던 터라 자연스레 과대에 선출되며 요즘 말로 중국어과 인싸로 거듭났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서울 깍쟁이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시골 임신 덕분인지 제법 인기가 좋았고 시험만 봤다 하면 4.5점에 4.5점 만점을 받아 교수님들께서도 1학년 때부터 대학원에 들어오라며 입학 제의를 받은 만큼 학업도 우수하게 소화해내며 정말 이상적인 대학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죠. 그러던 중 어느 날 급히 조교님의 호출을 받아 도착한 과 사무실에는 눈을 덮을 만큼 덥수룩하게 자란 머리에 색을 잃었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으로만 무장한 채 음산한 기운을 품은 한 남자가 앉아있더군요. 그때 온다를 만난 거였어요. 왔어? 아이 네가 저 친구 학교 생활 좀 도와줘야겠다. 이러다가 쟤 입학해서 학교 잔디도 못 밟아보고 강제 퇴학이야. 아니 어렵게 삼순화해서 들어왔으면 출석을 해야지. 지가 무슨 기부천사도 아니고 등록금만 내고 왜 학교를 안 와? 네가 과 대표니까 책임지고 우리 과에 앉혀놔. 이건 내 지령이 아니라 지도교수님 명령이야. 학교에 교수님 눈알 둥둥 떠다니고 있는 거 알지? 간단한 호구조사를 통해 알아낸 그는 학번이 같은 대학 동기긴 하지만 삼수 끝에 예비번호로 겨우 학교에 입학한 사실상 저희 과의 간신히 턱걸이로 들어오게 된 손번으로 말하자면 꼴등인 학생이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참 신기하게도 처음엔 저도 질색하던 남자였는데 제가 잔소리 좀 하고 이것저것 조언해주고 나니깐 점점 사람 모습으로 바뀌어가더라고요. 그 모습에 보람도 느끼고 그 남자는 점점 더 저만 따라다니다가 그렇게 연인으로 이어졌고 함께 취업 준비도 열심히 했더랍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저에게 있어 취업은 기운이 쪽 빠지도록 녹진한 시간은 아니었어요. 저는 그간 잘 준비한 학점과 교수님들의 추천서 덕분에 한 방에 국내에서 내노라 하는 여행사에 떡하니 붙게 되었죠. 반면 남자친구의 취업은 쉽지 않았어요. 매번 면접도 못 보고 서류에서 떨어지기를 대여섯 번 반복하더니 그러다 간신히 작은 무역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취업 후에도 우리는 실과 바늘처럼 붙어 다녔고 둘 다 직장도 있겠다. 이젠 신용카드도 발급 가능하고 은행에서 대출도 나오게 되니
결혼이라는 관문 앞에서 고민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당연히 제 동기 중에는 반대하는 친구도 있었지만 함께 지내온 시간이 길었기에 솔직히 이게 또 9년 동안 어찌나 깊이 정이 들었는지 뗄래야 쉽게 떼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결국 제가 대리로 승진하던 해에 이제 막 사회생활을 1년 꽉 채운 남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리게 되면서 저희는 10년 연애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죠. 저희 팀장님의 배려이자 우수사원 특혜로 반의 반값도 안 들여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온 저희는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시댁에 인사를 올리러 갔죠. 현관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문이 찰칵 하고 열리더니 계란과 밀가루가 묻은 앞치마를 입고 방금까지도 음식을 만들다 나오셨는지 한 손엔 뒤집개를 쥔 채 맨발로 저희를 마중 나오신 시어머님은 앞치마에 손을 벅벅 닦으시더니 제 손에 있는 짐들을 옮기시며 그 먼 곳에서 무거운데 뭘 들고 왔냐며 이젠 네가 손님도 아닌데 빈손으로 오라며 아들은 뒷전인 채 저만 챙기시더라고요. 어머님은 12첩 아니 거진 24첩 반상을 제 눈앞에 내놓으시며 저에게 우리 집 골칫덩이 사람 만들어준 것도 고마울 따름인데 이제 거두어주기까지 한다며 내가 너한테 이렇게 큰 죄를 짓고 어떻게 사냐며 제가 시댁의 은인이라고 앞으로 반찬 걱정은 물론이고 나중에 애 낳으면 애도 봐줄 테니 너는 지금처럼만 살라며 연신 제 손을 잡고 고맙다 말씀하셨죠. 정말 시댁에서는 저를 어여삐 여겨주셨어요. 대체 고부 갈등이 뭐지 싶을 정도로 시어머니는 저에게 과분할 정도로 잘해주셨죠. 보름마다 한 번씩 제철 재료로 반찬을 해다 제가 불편할까 싶어 늘 경비실에 맡겨두시고 가셨고 백화점에라도 나갈 일이 생기시면 회사에서 쉬느라며 슬리퍼 한 짝이라도 꼭 사다가 명절 때까지 모아두셨다 우리 작은 며느리 쓰라며 챙겨주셨어요. 누군가는 별게 아니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누가 이렇게 저를 생각해주겠나 싶어 저도 자연스레 시댁에 더 잘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직원용으로 나온 괜찮은 여행 상품이 있을 적이면 저도 모르게 지방에 계신 저희 친정 부모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시부모님을 보내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친정 부모님은 뒷전으로 밀려 시부모님이 2번이나 해외여행을 다녀올 적에 겨우 국내 관광지 한두 군데 보내드린 게 전부더라고요. 지금아 생각해보면 정말 제가 왜 그랬을까 싶을 정도로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땐 갈등 하나 없는 시댁과의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게 그나마 제 결혼 생활의 유일한 자랑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의 자랑은 그렇게 오래 가진 못하더군요. 제 자랑이 실망으로 바뀌는 건 한순간이었어요. 3년 전 세계적으로 하늘길이 한순간에 끊겨버리자 당장에 제가 몸담고 있던 여행사부터 직격탄을 맞아버렸죠.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던 작은 여행사들은 이미 문을 닫기 일쑤였고 몇몇 국가들에서는 타국의 여행객 출입을 금지하면서 사실상 여행을 규제하기 시작했고 이제 막 팀장으로 승진한 저는 제대로 팀장 업무를 해보기도 전에 무기한 휴직 상태에 이르게 되었죠. 반면 저희 신랑이 다니던 회사는 검색해도 잘 나오지도 않던 중소기업이었는데 점차 사람들이 발이 묶여 집안 생활만 하다 보니 필수용품인 마스크를 만들기 위한 원재료 수입으로 마진을 남기더니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수출을 하며 승승장구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 없어 제 밥벌이라도 해볼 참으로 대학 시절 전공인 중국어 능력을 살려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집에서 재택근무로 중국어 번역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집안의 경제 상황이 기존엔 제가 7할, 남편이 3할 정도 기여했다면 어느새 남편이 전세 역전을 넘어서 그 사이를 채울 수도 없을 만큼 저희 부부의 월급 격차에 간극이 벌어지더니 제가 번역 일을 한 지 6개월 차에 접어들자 남편은 저보다 무려 10배 가까운 돈을 벌어보더군요. 남들이 들으면 남편이 돈 잘 벌어와서 좋겠다, 부럽다 하겠지만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패배감과 저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스멀스멀 올라오더니 저도 모르게 제 신세 때문에 남편 앞에서 의기소침 주눅들게 되더라고요. 지금껏 당차고 주도적이며 늘 자신감만 넘치던 저의 모습만 봐왔던 남편은 처음 보는 저의 모습에 약간 당황한 듯 하였고, 이내 제가 너무 걱정이 되었는지 갑자기 본인의 어깨를 활짝 펴올리면서 걱정 말라고, 이젠 이 오빠가 우리 세 식구 다 먹여 살린다며, 이 넓은 어깨가 보이지 않냐며 얼른 기대라며 저를 다독이더군요. 그제서야 남편이 처음으로 듬직해 보였고, 그래, 나한테도 이렇게 잘난 남편이 있었지 싶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체크카드 한 장을 조심스레 건네더니 한 달에 200만 원씩 채워둘 테니까 이걸로 생활비하라며, 당신이 번 돈은 그간 열심히 일한 보상이라 생각하고 당신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는데 쓰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지금은 체크카드지만 나중엔 한도 빵빵한 신용카드로 바꿔주겠다고 허세를 부리는데 어찌나 그 모습이 귀엽던지 마치 꼭 연애 때로 돌아간 것 같이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설레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위기가 기회가 되어 더욱 끈끈한 신뢰를 쌓아 올렸고, 신뢰와 사랑이 비례했는지 자연스레 둘째가 생겼죠. 30 중반을 훌쩍 넘긴 노산이라 그럴까요? 첫째 땐 무난하게 지나갔던 입덧이 둘째는 입덧 때문에 임신 소식을 알 정도로 임신 초기부터 음식 사진만 봐도 입덧을 할 정도로 정말 심한 터라 어쩔 수 없이 그나마 하던 번역 일도 그만둔 채 거의 침대에 누워만 있게 되었죠. 저의 임신 소식을 듣고 저희 집을 찾으신 시어머니는 그날도 어김없이 양손 가득 반찬을 해오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었지만 정말이지 입덧이 너무 심하도 못해 후각이 예민해져 얕은 냄새에도 울렁거리는 속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정 때문에 시어머님이 현관문을 열어 마중을 하자마자 멀찌감치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환기를 하기 위해 창이란 창은 죄다 열어젖혔고 찬바람이 한 바퀴 돌고 나가야 그제서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죠. 한숨 들이쉬었다 내뱉으며 뒤돌아 시어머님을 돌아보자 시어머님은 미간에 인상을 찌푸리시더니 냉장고에 넣기 위해 식탁에 대고 갔던 반찬통을 쾅쾅 내려두시는 통에 귀가 다 먹먹했어요. 그러더니 집에서 탱자탱자 누워있는 너도 있는데 내가 매번 이렇게 반찬을 해다 바쳐야겠냐며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져온 반찬을 냉장고에 투호놀이 하듯 던져두시더니 혼잣말인 양 애는 지만 가져봤나? 별의 별 유난을 다 떨어져 친다며 옆집까지 들리게 제 앞에서 제 흉을 보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입덧 때문에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도 너무 힘이 든데 갑작스러운 시어머님의 태세 전환이 이루어지자 솔직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판단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시어머님은 저에게 와보라며 반찬 하나하나 뭐가 들었는지 설명하시는데 당장이라도 토할 것 같은 속에 억지로 마른 침을 쥐어짜 삼켜가며 참았어요. 그리고 최대한 집중해 들어보니 죄다 남편이 껌뻑 죽을 만큼 좋아하는 반찬만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네가 못 먹더라도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애쓰는 사람 끼니는 꼭 네 손으로 차려주라며 신신당부를 하시더니 제가 대답도 하기 전에 뒤돌아 성큼성큼 주방을 빠져나가시더군요. 그러더니 화장실, 안방, 다용도실 거실을 샅샅이 살피시더니 옮기는 자리 족족 저를 불러 세워두시곤 훈수를 두기 시작하셨어요. 바깥 양반이 집에 들어오면 목욕물은 못 받아줄지언정 적어도 내 집에 왔으니 쉴 수 있게 아늑한 보금자리는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화장실, 실눈 사이사이에 낀 물때를 가리키시며 임산부인 저에게 여기 쭈그러 앉아보라더니 소를 들어 바닥을 싹싹 문대는 시범을 한번 보이시더니 저에게 방금 자기가 한 대로 해보라며 바닥 솔질을 시키시더군요. 그래요. 너무 오래전에 임신하셔서 입덧이 어떤 건지 기억에서 사라졌을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퉁퉁 부어서 불어 터지기 일보 직전인 다리를 한 사람한테 쭈그려 앉아 바닥 솔질이라뇨. 제가 어쩌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차다 못해 곰팡이 핀 상한 밥이 되었을까요? 정말 어찌나 어이가 없고 사람이 이렇게 간사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제가 한참 회사 일로 열심히 지내던 때는 괜히 본인 아들보다 잘 나가는 게 저의 눈에 밉게 보일까 싶어 그렇게 제 비위를 맞추시더니 이제 아들이 잘 나가자마자 그간 참아온 한을 풀기라도 하시듯 시집 온 지 6년이 지나서야 시집살이가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런 일련의 에피소드를 몸소 직접 경험하다 보니 정말이지 이 지독한 한을 나로서는 풀 방도가 없겠다 싶었어요. 남편을 방패막이 삼아보고자 남편의 퇴근을 기다리며 입덧 때문에 누워 있었는데 곧이어 막 퇴근을 하고 돌아온 남편은 갑자기 넥타이를 풀며 버럭 소리를 치더군요. 집에만 있으면서 자기가 오면 좀 앉아서 반겨줄 수 없냐며 매일 이렇게 누워만 있는데 그럼 속이 멀쩡하게 버티겠냐며 이게 다 운동 부족 때문에 이런 거라고 별 되도 않는 헛소리로 생트집을 잡더라고요. 이게 지금 뭐지 싶었지만 오늘 회사에서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싶어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런 제 속도 모르고 2차전을 내뱉기 시작하더라고요. 다른 여자들은 임신해도 배만 볼록 나오고 다른 곳은 다 날씬하던데 하루 종일 얼마나 퍼져 있으면 인부복이 꽉 맞냐며 남들은 일하느라 살찔 시간이 없다는데 집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않는 너는 내 목까지 살이 붙어 얼굴에 이목구비가 흐릿해졌다는 둥. 저는 결국 화라산같이 폭발하고 말았고 그게 지금 네 자식 품고 있는 와이프한테 할 말이냐며 돈 좀 번다고 뻔지르하게 유세가 떨고 싶나 본데 그 돈 나 한창 때 벌어온 돈보다 부족하다고 이성을 잃은 채 그의 자존심을 건들고야 말았죠. 그러더니 남편은 그래 역시 엄마 말이 맞았다며 평소에 자기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내가 벌어온 돈은 돈 같지도 않게 생각했다며 여태 자기가 저를 다 너무 오냐오냐 받아줬더니 집안 꼴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신세한탄을 하더군요. 아니 대체 시어머님은 무슨 말을 하셨길래 어디서 이렇게 무섭도록 세뇌를 당하고 와서는 임신한 와이프를 두 모자가 이렇게 괴롭히는지 정말이지 이해를 할 수조차 없었어요. 둘째 출산 후 더 지독해진 심오한 남편, 주눅 들어버린 내 자신, 오지 않을 것만 같던 둘째 아이 출산일이 다가왔고 저는 아이가 거꾸로 누워있어 여러 차례 돌려보려 유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결국 제왕절개를 통해 아이를 출산했어요. 출산하자마자 다리에 붓기도 다 빠지기도 전이었지만 저는 당장에 일자리부터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일단 시어머님께 찾아가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 이제 슬슬
복직을 하려고 한다며 결혼 초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아이들을 좀 돌봐달라며 도움을 요청드렸죠. 그러자 시어머님은 네가 지금 벌어봐야 얼마를 버냐며 고작 몇 푼돈 벌라고 깐난쟁이를 남의 손에 맡기냐며 저보고 그러고도 네가 엄마냐고 저의 엄마 자격까지 들먹이시더라고요. 그렇게 치면 시어머님은 남인가요? 아이들 친할머니인데 왜 앞에 친이 붙겠어요? 시어머님의 그런 뻔뻔하게 그지없는 태도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이며 저를 향한 비난을 이어가시더니 결국 저희 엄마는 뒀다 뭐 하시냐며 딸 자식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은지 한 번을 들여다보지도 않더니 이젠 애도 안 보고 뭐 하냐며 가만히 계시던 저희 친정엄마까지 걸고 넘어지시더라고요. 이젠 하다 친정까지 걸고 넘어지나 싶었고 이게 다 내가 못난 탓이란 생각이 들어 친정 부모님께 직접 한 말도 아니지만 볼 면목이 없을 만큼 죄송했어요. 그래도 구울하지 않고 복직을 알아봤고 그러다 대학 동기들에게까지 도움의 손길을 뻗어보게 되었는데 대학 때 제 이미지가 좋아서인지 동기들은 저마다 자기가 소개해준다며 흔쾌히 이야기해주기에 너무 다행스럽고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받아 스타트업 회사지만 나름 알차다는 곳으로 출근하기로 이야기를 마쳤고 남편에게 출근 통보를 하기 위해 그의 퇴근을 기다리고 있었죠. 드디어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갑자기 서류 가방을 거실에 휙 던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짜증이 잔뜩 낀 얼굴로 저에게 한다는 말이 당신 복직 알아보는 건 다 좋은데 말이야. 대체 동기들 몇 명한테 직장 구해달라고 연락한 거야. 오죽했으면 내 귀에까지 들어왔겠어? 지 마누라 출산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일 못 시켜 안 달란 것처럼 말이야. 그럼 내가 뭐가 되겠어? 남들이 아니 우리 동기들이 나를 어찌 보겠냐고. 나 학교 다닐 때처럼 또 나를 무시하고 그럴 거 아니야. 애 둘 낳고 책임도 못 지는 무능한 남자라고 말이야. 내가 얼굴이 화끈거리다 못해서 이 날씨에 땀이 다 나더라. 일단 그 복직 내가 다 취소시켰어. 당신 집에서 더 쉬어. 이 사건을 알게 된 시어머님은 남편이 다 내 생각해서 그런 거라며 호강에 겨운 줄 알라